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조 바이든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취임 초부터 서로 으르렁댔던 것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이든은 푸틴을 독재자라고 비난했고 푸틴은 바이든을 치매 노인이라는 식으로 놀렸는데요. 서로의 기싸움이 본격적인 외교적인 마찰로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15일 러시아의 외교관 10명 추방을 포함해 수십 개 기관을 겨냥한 대러시아 제재에 나섰다는 보도입니다. 러시아 역시 이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대선에 개입했고 연방기관 해킹도 연관됐으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전쟁 위협을 고조시켰다는 이유로 이런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솔직히 이런 식이면 지난 대선에 개입했고 수십 가지의 해킹을 실시했고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로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중국에는 선전포고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이든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 제재를 공언해 왔는데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 정보 당국의 사이버 해킹을 지원한 6개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선거 개입과 허위 사실 유포에 나선 정부, 정보당국 관계자를 포함해 16개 기관과 개인 16명 등 총 32개 대상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데요. 그 몇몇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선 개입 시도 관련 제재 목록에는 우크라이나 사안으로 이미 제재를 받은 알렉세이 그로모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제1부실장이 포함됐는데요.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에 미국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정치 컨설턴트 콘스탄틴 킬림닉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뛰었다는 건데 정말 민주당과 중국 정부의 커넥션은 언제쯤 밝혀지고 처벌을 받을지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의 공격적 행동은 당연히 단호한 반격을 받을 것이며 제재에 대한 대응은 불가역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은 양자 관계의 악화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을 자각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측에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우리는 여러 차례 양국 간의 대결 수위를 위험하게 확인하는 미국 측의 적대적 행보의 결과에 대해 경고해 왔다면서 이는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항의 표시로 존 설리번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하고 미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미 연방기관 해킹과 관련해 중대 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불안을 초래하는 국제적 행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한다면 미국이 전략적이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자유롭고 공정한 민주적 선거와 미국 내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려 시도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러시아라는 단어를 빼고 중국을 집어넣어서 한 번 더 발표한다면 이번 조치가 공정한 조치라고 박수치겠습니다. 또 이번 제재는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에 대한 러시아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서도 러시아를 빼고 중국을 넣어 발표할 용기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곳 워싱턴 DC에서는 한국 관련 청문회가 연방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롬렌토스 인권위원회 주최로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 것인데요. 이번 청문회는 한국이 대북 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광범위하게 제기되면서 인권위 공동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의회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청문회를 연 것은 처음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청문회에서는 대북 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며
한국 국회가 국제인권법을 고려해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좀 더 강력히 한국 정부를 비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권력의 도를 넘었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북한 문제에 관여해온 시민사회 단체를 괴롭히기 위해 검찰 권력을 정치화했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영킴 공화당 하원의원 역시 한미 양국이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불필요한 양보로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북한으로 흘러가는 많은 풍선들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외부 세계에서 정보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증인으로 나온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북한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하는 일의 전부인데 매우 중요한 이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영향을 받아 중단되고 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특히 북한 전문가 고든창 변호사는 이번 청문회가 한국의 민주주의가 자국 대통령에 의해 공격당하고 있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 살면서 북한 관련 세미나나 토론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요. 미국 정치인들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항상 경청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인들은 미국의 외교적인 틀이나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청문회의 주제나 분위기만 봐서는 지금의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들 현명하고 미국과 한국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정치가 흘러나가길 기대합니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번 탄핵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 10명을 낙선시키기 위한 대안 후보들을 추려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딕 체이니 전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이니를 콕 집어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서에 많은 사람들이 미친 리즈 체이니에 대항해 경선 후보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 명의 강력한 후보다. 그녀가 다시 다음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많은 경선 후보들이 나서서 표가 분산돼 그녀가 1위 득표를 하는 것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곧 내가 지지하는 대응 후보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리즈 체이니는 2022년 중간 선거를 통해 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제 리즈 체이니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지지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체이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비난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명서는 이 인터뷰 직후에 나왔습니다. 다른 공화당 내 반트럼프 의원들이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는 데 비해 리즈 체이니는 막 나가면서 할 테면 해봐라 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역시 아빠가 딥스테이 수장격인 딕 체이니가 아주 당당한 것 같습니다. 그들 부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변함없이 꾹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